우리나라 삼국지. 제93부 낙화. 노을이 강물을 어루만질 무렵 신라 장군 김문영이 이끄는 선봉군이 백강 하류에 위치한 당군의 진영에 도착했다. 백제군의 저항이 심하지 않았는지 당군은 큰 피해를 입지 않은 것처럼 보였다. 문영은 당군의 진영 안을 유심히 살폈다. 당 군사들은 첫 싸움에서 승리를 거두었다는 자신감 때문인지 활기가 넘쳐흘렀다. 문영은 당군들이 벌써 진영을 세우고 신라군을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에 적지 않게 당황했다. 당군이 그리 쉽게 기벌포를 통과한 것은 예상 밖의 일이었다. 그는 신라군이 약조한 날보다 하루가 늦었지만 당군 역시 제 시간에 기벌포를 지나기 어려우리라 예상했었다. 기벌포는 사비성으로 가기 위해 반드시 거쳐야 하는 길목으로 백제 옹진도성 시대부터 그 중요성을 인정받아 왔다. 그래서 동성태왕 때에는 주변에 있는 성웅산에 성을 쌓고 이곳을 방비토록 했다. 이 성을 가림성이라 불렀는데 사비도성 시대에 접어들면서 이를 정축하여 방비를 더욱 강화했다. 게다가 기벌포는 조수간만의 차가 심했고 넓은 개펄 때문에 아무리 날랜 군대라 하더라도 상륙하기가 쉽지 않았다. 어찌 이제야 당도하는 거요? 대총관의 진노가 이만저만 크신 게 아니요. 문영이 대총관의 막사에 이르자 당나라 우장 동보량이 나오면서 걱정스럽게 말을 건넸다. 그때 막사 안에서 호통 소리가 터져나왔다. 자, 신라 장수놈을 당장 포박해라. 내 군법이 얼마나 무서운지 본보기를 보이리라. 주위에 서 있던 당나라 군사들이 일제히 달려들어 문영을 결박지어 무릎을 꿇렸다. 막사에서 나온 소정방은 문영을 잡아먹을 듯이 노려보았다. 군령을 어겼으니 죽음만이 있을 뿐이다. 수장으로서 제대로 군사들을 이끌지 못하고 하루나 늦어 작전의 차질을 빚었으니 벌을 받아 마땅하다. 소정방은 신라 장수를 아예 자신의 휘하로 취급하고 있었다. 문영은 소정방의 태도가 몹시 못마땅했지만 당장은 고개를 숙여야만 했다. 저자의 목을 베어 본보기로 삼아 차후에 이런 일이 없게 하라. 소정방의 명이 떨어지자 장검을 지켜둔 군사가 앞으로 나섰다. 문영은 눈을 질끈 감았다. 전장에서 백제군과 싸우다 죽는 것도 아니고 신라를 도우러 온 당군의 손에 죽는다 생각하니 허탈할 따름이었다. 높이 치켜 올려진 칼이 떨어질 찰나 문영은 원통한 마음에 몸을 비틀었다. 이를 지켜보던 신라 군사들은 어찌할 바를 모르고 팔만 굴렀다. 멈춰라! 이때 칼을 들고 내려치려던 군사가 놀라서 손을 멈출 정도로 커다란 외침이 들려왔다. 주변에 모인 모든 사람들의 시선이 일제히 소리난 쪽으로 향했다. 그곳에는 분노로 인해 머리털이 곤두선 김효신이 한 손엔 커다란 도끼를 들고 다른 손으로는 보검의 손잡이를 잡은 채 달려오고 있었다. 그의 성난 눈은 당장 불을 뿜어낼 듯 이글거리고 있었다. 그 기세로 볼 때 금방이라도 도끼를 휘두른 동시에 보검을 뽑아 주변에 선 사람들의 목을 베어버릴 것만 같았다. 소정방은 겁에 질려 자신도 모르게 한 걸음 뒤로 물러났다. 유신은 한 걸음씩 소정방에게 가까이 다가서면서 말했다.
대총관이 황산버릇의 싸움을 보지도 않고 길에 늦은 것만을 문제로 삼으니 이는 죄 없는 신라군을 모욕하려는 의도라 여길 수밖에 없어. 우리 장수를 함부로 처형하려 한 것은 나는 물론 신라국 태왕 폐하까지 능멸하는 일이니 이대로 보아넘길 수 없어. 우리 신라군은 이곳에서 먼저 당군과 승부를 낸 후에 백제를 상대하기로 하겠소. 유신의 선포는 절대 허언이 아니었다. 당장이라도 소정방의 목줄을 따놓을 기세였다. 김유신이 자꾸 소정방 쪽으로 가까이 다가서는데도 불구하고 당나라 군사들 중 어느 누구도 나서서 막는 자가 없었다. 겁을 먹은 동보령이 소정방에게 다급히 속삭였다. 제가 들으니 김유신은 한 번 뱉은 말은 주워 담지 않는다 합니다. 아무래도 이대로 있다간 불의의 사태가 일어날 듯합니다. 백제군을 제압하지도 못한 상태에서 내분을 일으킨다면 이는 폐하의 기대를 저버리는 일입니다. 동보령은 김인문을 통해서 유신의 무용담을 익히 듣고 있었다. 소정방도 사태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있었다. 그 역시 유신이 범사한 인물이 아니란 것을 이미 눈치채고 있었다. 만일 이곳에서 신라와 전쟁을 벌인다면 백제는 숨을 돌릴 것이고 대비책을 마련할 수 있었다. 그리되면 원정군으로서 부담을 가지고 있는 당군으로서는 별다른 소득 없이 군사를 물리해야 하는 최악의 사태에 직면하게 될 수도 있었다. 소정방은 떨리는 가슴을 진정시키고 짐짓 근엄한 표정을 지으며 말했다. 내 이번만은 그대들의 노고를 생각해서 용서할 테니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주의하시오. 소정방은 무한한지 헛기침을 하면서 도망치듯 막산으로 들어가 버렸다. 유신은 문영에게 달려가 그의 포박을 풀어주었다. 고생 많았네. 순망치 아니라 하지 않았는가. 우리도 그때를 대비해야 할 걸세. 고구려와 백제가 무너지면 신라 또한 결코 무사하지 못할 것임이 분명했다. 김유신은 입술이 없어져 이가 시린 때를 진작부터 염려하고 있었다. 나당연합군은 사비성 앞에 펼쳐진 소부리 벌판에 당도했다. 의자태왕은 다급한 마음에 좌평 각가를 보내 항복의 뜻을 밝히고 철군을 청했다. 하지만 소정방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승리를 눈앞에 둔 상황에서 순순히 물러날 장수가 어디 있겠는가. 당군의 진영에서는 사비성을 공격할 준비가 한창이었다. 운제, 충차, 투석기 등을 손보는 군사들의 손길이 분주했다. 이번 전투를 위해 특별히 제작해둔 공성용 병기들이었다. 이때 갑자기 하늘에서 괴상하게 생긴 새 한 마리가 나타났다. 생긴 것은 꾀꼬리처럼 생겼지만 그 깃털이 검고 유난히 긴 벼시 달려 있었다. 새는 날카로운 울음소리를 내며 진영을 맴돌았다. 이를 보고 불안하게 여긴 소정방은 점쟁이를 불렀다. 이때만 해도 전투에 앞서 기룡을 점치는 일이 일반적이었으므로 전장에는 항상 점쟁이를 대동했다. 소정방의 명에 따라 점을 친 점쟁이는 심각한 얼굴에 대해서 조심스럽게 아뢰었다. 꾀꼬리는 본디 누런색인데 검은색이라는 것은 분명 상사가 일어날 조짐이고 머리에 벼슬 달았다는 것은 진중에서 으뜸인 자를 의미합니다. 이를 두루 살펴보면 진중의 원수가 해를 입을 징조입니다. 소정방은 이 말을 듣고 속으로 겁이 났다. 진중의 원수라면 자신을 지칭하는 말이 아닌가. 소정방은 자신의 목숨이 위태로워진다는 말을 듣고는 쉽게 군사를 움직일 수 없었다. 해가 중천에 떴음에도 불구하고
진격의 명령이 떨어지지 않자 이를 이상히 여긴 김유신이 소정방을 찾아왔다. 아니, 한시가 급한데 어찌 이리 뜸을 들이십니까? 백제의 지방군들이 세력을 결집해 구원하러 달려오기 전에 사비성을 함락시켜야만 했다. 일단은 사비성의 동태를 살펴보도록 합시다. 이번 대전은 매우 중요하니 서두르지 말고 신중을 기해야 하오. 전날까지만 해도 자만심에 차있던 소정방이 이처럼 소극적으로 나오자 유신은 의아한 생각이 들었다. 김유신이 아무리 옆에서 시기의 중요성을 강조해도 소정방은 뜻을 굽히지 않았다. 설득에 실패한 김유신이 답답한 마음으로 막살을 나오는데 동보량이 다가오며 넌지시 일러주었다. 대총관께서는 상스럽지 못한 징조로 인해 두려워하고 계시오. 자초지종을 들은 유신은 기가 막혔다. 일군을 이끄는 장수가 자신의 목숨을 아껴 승리를 얻을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흘려보내고 있다니 말도 안 되는 일이었다. 유신은 하늘을 쳐다보았다. 새는 여전히 하늘을 날고 있었다. 점점 그 높이가 낮아져 이제는 사람들 머리 위로 활개치며 날았다. 유신은 새가 가까이 날아오기를 기다려 신검을 뽑아들었다. 그리고 단칼에 새를 두 동강이 내버렸다. 몸이 두 쪽이 난 새는 바닥에 내동댕이 쳐졌다. 피 한 방울 튀지 않을 정도로 깨끗한 솜씨였다. 어찌 한갓 새로 인해 하늘이 내려준 때를 놓치려 하는가? 하늘을 대신해 무도한 자를 치는데 상스럽지 못할 게 뭐가 있겠는가? 유신은 소정방이 들으라고 큰 소리로 외쳤다. 소정방은 유신의 말을 듣고 크게 부끄러웠다. 그리고 대의를 들어 자신을 꾸짖는 유신을 두려워하게 됐다. 다시 기운을 회복한 소정방은 진군 명령을 내렸다. 나당연합군은 네 길로 나뉘어 사비성을 향해 접근해 갔다. 이미 싸울 의욕을 완전히 상실한 백제의 의자태와 다시 상좌평 천복을 시켜 제사에 쓸 가축과 많은 음식을 보내어 화의를 청했다. 하지만 소정방은 그 자리에서 이를 거절했다. 다급해진 의자태왕은 왕자들과 5명의 좌평을 보내어 항복의 뜻을 밝히고 군사를 물려달라고 간청했다. 이번에도 소정방은 의자태왕이 시간을 벌기 위해 계책을 쓰는 것이라 여기고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나당연합군의 군대가 성앞에 당도하자 의자태왕은 맞아 싸우기보다는 달아나는 쪽을 택했다. 그는 당장의 위기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마음뿐이었다. 의자태왕이 태자 효를 비롯한 근신들과 함께 웅진성으로 달아나자 사비성 사람들은 졸지에 버림받은 처지가 됐다. 사비성은 일대 혼란에 휩싸였다. 나당연합군의 포위망 속에 남겨진 사비성의 백성들은 혼자 살겠다고 달아난 태왕과 대신들을 저주했다. 하지만 마냥 울분만 토하고 있을 수는 없는 상황이었다. 그들은 이대로 항복하여 당군의 놀이개가 되느냐 아니면 목숨을 걸고 끝까지 싸우느냐의 갈림길에 서 있었다. 선택의 기로에서 결정을 내려야 할 태왕이 사라졌으니 스스로 대안을 찾아야만 했다. 이때 수습을 차차하고 나선 사람이 바로 의자태왕의 둘째 아들 태였다. 그는 늘 형인 효가 태자가 된 것을 못마땅하게 여기고 있었다. 장자란 이유 말고는 무엇 하나 특출한 점이 없는 위인이었다. 왕자 태는 이번 기회에 부왕에게 자신의 능력을 증명해 보이고 싶었다. 의자태왕에 대한 배신감에 치를 떨고 있던 백성들은 끝까지 자신들을 버리지 않고 남은 왕자 태에게 호감을 품었다. 이러한 감정들이 하나로 뭉쳐
백성들은 그를 태왕으로 추대했다. 비록 의자 태왕이 웅진성에 살아있다고는 하지만 이제 사비성민들의 마음속에 존재하는 태왕은 오로지 왕자 태뿐이었다. 태는 몸을 사리지 않고 사비성 곳곳을 뛰어다니며 방비를 살피고 군민들을 격려했다. 아무리 많은 군사들이 쳐들어온다 하더라도 군민이 합심하여 막아낸다면 쉽게 무너질 리가 없었다. 사비성을 구원하기 위해 지방의 지사들이 군대를 일으킬 때까지만 버티면 될 일이었다. 태의 진두지휘 아래 일심동체가 된 사비성의 군민들은 끈질기게 성을 공격해오는 당과 신라군의 협공을 잘 막아냈다. 이를 통해서 태란 존재는 군민들의 마음속에 믿음직한 태왕으로 자리 잡아갔다. 그런데 그 와중에도 이를 못마땅하게 여기는 사람이 있었다. 그는 바로 태자 효의 아들인 문사였다. 문사는 숙부인 태가 마음대로 태왕 위에 오른 것을 못마땅하게 여겼다. 이는 태자 효에 대한 명백한 도전이었다. 그는 주변 사람들에게 아무리 발버둥을 쳐도 당군을 이기기 어렵다고 말했다. 만에 하나 당군을 물리친다 하더라도 의자 태왕이 돌아온다면 태를 태왕으로 추대했던 사람들은 무사하지 못하리라 겁을 주었다. 그는 진퇴양난의 상황에서 목숨을 건질 수 있는 방법은 오직 당에 항복하는 길뿐이라고 역설했다. 몇 차례 나당연합군의 공격을 막아내기는 했지만 그 기세를 두려워한 사람들은 문사의 말에 귀를 기울였다. 이리하여 사비성 사람들은 항복해야 한다는 쪽과 끝까지 싸워야 한다는 쪽으로 갈렸다. 힘을 합해도 감당하기 어려운 판에 이처럼 의견을 모으지 못하니 나당연합군의 대규모 공격을 감당할 수 있을 턱이 없었다. 결국 문사는 자신의 뜻을 따른 사람들을 이끌고 성문을 열고 나와 당군의 항복을 원했다. 이를 지켜보는 태의 심정은 참담하기 이를 데 없었다. 문사를 따른 이들의 수가 그리 많지는 않았지만 목숨을 걸고 싸우던 다른 군민들의 의욕을 꺾기에는 충분했다. 태는 잠시도 성벽을 떠나지 않고 목청을 돋우며 군사들 독려했다. 그러나 내분 속에서 승패의 추는 나당연합군 쪽으로 기울어갔다. 충차로 인해 성문이 깨지고 운제를 타고 오른 당군의 군사들이 성벽을 점거했다. 태는 달려드는 적병들을 보고도 물러날 줄 모르고 자신의 몸을 던져서라도 도성이 함락되는 것을 막고 싶었다. 단 며칠 동안 왕좌에 있었지만 나라와 백성에 대한 책임감만은 결코 약하지 않았다. 그의 심정을 잘 알고 있는 호위 군사들은 먼저 나서서 적의 창칼을 막아냈다. 이들에게 있어서 싸움의 끝은 그들의 목숨이 다하는 순간이었다. 남문이 무너지자 성안에 있던 왕자 융과 상좌평 천복은 더 이상 싸울 엄두를 내지 못하고 항복을 했다. 그러자 가슴만 졸이던 사비성의 궁녀들은 누가 시키지 않았는데도 백마강가에 있는 높은 절벽으로 달려갔다. 나당연합군의 놀이객감이 되어 욕되게 사느니 차라리 백마강 강물에 빠져 죽자는 생각이었다. 그런데 막상 우뚝 선 절벽 위에서 굽이쳐 흐른 강물을 내려다보니 궁녀들은 터럭 겁이 났다. 궁녀들이 두려워서 울고 있을 때 저 멀리에서 나당연합군의 함성 소리가 들렸다. 누가 먼저랄 것도 없이 궁녀들은 치마포로 얼굴을 가리고 절벽 아래로 뛰어내렸다. 짙푸른 강물은 궁녀들을 집어삼켰다. 후세 사람들은 궁녀들이 떨어져 죽은 절벽을 일컬어 낙화암이라고 했다. 성태왕 이후 백제의 도성으로 번영을 누리던 사비성은 이렇게 외적의 발에 짓밟히게 되고 만다.
웅진성에서 사비성 함락 소식을 접한 의자태왕은 더 이상 달아날 기운조차 남아있지 않았다. 사비성이 함락됐으니 곧 나당연합군이 자신을 잡기 위해 웅진성으로 몰려올 것이었다. 그런데 웅진성의 병력이라고 해봤자 웅진방령이 거느린 군사 1000여 명이 전부였다. 게다가 지방에 있는 구원군이 달려온다는 소문조차 들리지 않았다. 내 지난날 흥수의 말을 듣지 않아 이를 이 지경으로 만들었구나. 하지만 지금 와서 후회해본들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이미 승패가 결정된 마당에 목숨이라도 건져야 하지 않겠느냐. 내일 날이 밝으면 사비성으로 갈 것이니 차비를 하라. 태자 효를 비롯한 대신들의 얼굴이 참담하게 일그러졌다. 그렇지만 누구도 이를 반대하고 나서지 못했다. 그들은 이미 낭떠러지 끝까지 몰린 상황이었다. 웅진성에서 사비성으로 돌아가는 의자태왕의 행렬은 마치 장례 행렬처럼 엄울했다. 누구 하나 입을 열어 큰 소리를 내는 사람이 없었다. 말방울 소리가 무거운 공기를 가르며 일행의 앞길을 인도했다. 언덕을 넘고 하천을 건너는 동안 행렬의 길이가 조금씩 줄어들고 있었다. 어느덧 의자태왕 일행은 사비성에 다다랐다. 미리 사람을 보내 무조건 항복의 뜻을 밝혔는데도 소정박은 여전히 못 믿어온지 성벽의 방기를 철통같이 유지하고 있었다. 의자태왕 일행이 성문에 들어서자 당나라 군사들이 양옆에서 따라붙었다. 의자태왕은 당군들이 이끄는 대로 나아갔다. 곳곳에 보이는 불탄 집들과 호기롭게 오가는 당군들이 묘한 대조를 이루고 있었다. 큰 길을 걸어 이른 곳은 바로 궁궐이었다. 며칠 전까지만 해도 백제의 심장부로서 아름다운 경관을 자랑하던 곳이 어느새 황량한 폐허로 변해 있었다. 의자태왕의 가슴 속에서 서러움이 복받쳐 올라왔다. 조상들이 이뤄놓은 빛나는 사직을 자신에 대해 와서 무너뜨렸다고 생각하니 참을 수 없었다. 피로 얼룩진 돌길을 지나 편전으로 향하는 길에 접어들자 불에 걸린 전각들의 모습이 눈에 들어왔다. 여기저기 깨지고 부서진 자국들은 이곳에서 치열한 격전이 벌어졌음을 말해주고 있었다. 의자태왕은 편전으로 끌려갔다. 소정박은 황금빛 실로 수를 놓은 갑옷을 입고 거만한 자세로 옥좌에 앉아 있었다. 소정박 앞에 선 의자태왕은 온몸이 떨리는 것을 애써 참으며 항복 의사를 밝혔다. 소정박은 묵묵히 듣고만 있었다. 그의 얼굴에는 태왕을 하찮게 여기는 빛이 역력했다. 소정박은 의자태왕을 궁중의 내실에 감금하도록 하고 주위에 경비를 삼엄하게 세웠다. 며칠 후 의자태왕은 소정방의 부름을 받고 갇혀있던 내실에서 나왔다. 키가 유난히 큰 당나라 장수의 안내를 받아 이른 곳은 편전 앞마당이었다. 그곳에서는 주연이 한창 벌어지고 있었다. 대청 위에는 신라의 무열태왕과 태자 범민 그리고 당나라 대총관 소정방을 위시해서 신라와 당의 장수들이 모여 있었다. 대청 아래에는 항복한 백제의 신하들이 도열해 있었다. 그동안의 노고를 위로하기 위해 범민이 만든 자리인 듯했다. 곳곳에서 승자의 여유를 담은 파한대소가 터져나왔다. 전쟁이 있었다는 사실조차 잊을 만큼 주연은 활기를 띠고 있었다. 의자태왕이 군사들에게 끌려 당하에 당도했지만 소정박은 눈길조차 주지 않았다. 이는 의자태왕을 완전히 무시하는 태도였다. 아무리 패전국의 왕이라 해도 이 같은 물에는 도를 지나친 행동이었다. 의자태왕은 참을 수 없는 모욕감에 당장이라도 칼을 물고 죽고 싶은 심정이었다. 하지만 모진 목숨이라도 살아있어야 훗날 복수를 도모할 수 있다고 애써 자위하며 참았다. 그러나 그것은 시작에 불과했다.
술잔이 몇 순배 돈 후에 무열태왕이 소정방을 쳐다보며 말했다. 이 자리는 우리의 승전을 축하하고 장병들의 노고를 치하기 위해 마련되었소. 그러니 우리를 이렇게 고생시킨 의자에게 사죄의 의미로 무릎을 꿇고 술을 따르게 하면 어떻겠소이까? 아무리 전쟁에서 패했다지만 의자태왕의 입장에서는 참기 어려운 모욕이었다. 무릇 현명한 장수는 상대를 죽일지언정 모욕하지는 않는 법이옵니다. 김유신이 나서며 이를 만류했다. 하지만 무열태왕은 자신의 뜻을 굽히지 않았다. 지난날 내 딸 내외가 저자들의 손에 참혹하게 죽임을 당한 것을 생각하면 아직도 피가 거꾸로 솟소. 어찌 저자들을 가만히 내버려 둘 수 있단 말이오? 무열태왕은 의자태왕을 손가락질하며 정오를 드러냈다. 지난날 의자태왕의 명을 받은 윤충이 대야성으로 쳐들어와 딸 고타소랑과 사위 품석을 죽인 이 일은 결코 머릿속에서 지울 수 없었다. 무열태왕 김춘추는 그날부터 20여 년 동안 하루도 잊지 않고 백제에 대한 복수의 칼날을 갈아왔다. 그리고 드디어 의자태왕을 자신의 앞에 무릎 꿇릴 수 있게 됐다. 그는 자신이 그동안 느꼈던 슬픔과 분노를 고스란히 되돌려주고 싶었다. 소정방은 재미있겠다는 표정으로 무열태왕의 제안을 받아들였다. 의자와 이응은 장수들에게 사죄의 의미로 무릎을 꿇고 술을 따르도록 해라. 명색이 한나라의 태왕으로서 손수 술병을 드는 일조차 체면이 깎이는 일인데 대청 위에 앉아있는 장수들에게 일일이 무릎을 꿇고 술을 따라준다는 것은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이었다. 시중을 들던 궁녀가 의자 태왕에게 술병을 건넸다. 이때 태왕과 궁녀의 눈이 마주쳤다. 궁녀는 왕후전에 심부름을 하던 어린 소녀였다. 의자 태왕이 달아나고 사비성이 함락되자 나당연합군 군사들에게 유린당할 것을 두려워한 수천의 군사들이 낙화암으로 달려가 몸을 던졌지만 이 소녀는 미처 그녀들의 뒤를 따르지 못하고 궁궐에 남아있다가 신라군들에게 잡힌 몸이 됐다. 어린 궁녀의 눈가에 눈물이 가득 고였다. 자신이 하늘처럼 여기던 사람이 이처럼 비참한 모습으로 변했으니 어찌 놀랍고 슬프지 않겠는가. 의자태왕은 애써 그녀를 외면하고 술병을 받아들였다. 당장이라도 소정방과 김춘추의 얼굴을 향해서 병을 집어던지고 싶었지만 그러나 질긴 게 목숨이었다. 의자태왕은 앞서간 계백의 얼굴을 떠올리며 울분을 참고 무릎걸음으로 돌아다니면서 잔마다 술을 채워갔다. 부왕이 이처럼 나오니 태자융도 어쩔 수 없이 그 뒤를 따라야만 했다. 이들의 참담한 모습을 본 백제의 대신과 장수들은 기가 찬 나머지 눈물을 흘리면서 울지 않는 자가 없었다. 이를 보고 소정방을 비롯한 양국의 장수들은 모두 웃음을 터뜨렸다. 그런 가운데 오직 김유신만은 눈살을 찌푸리고 있었다. 울음소리와 웃음소리가 뒤섞인 부조화 속에서 사비성의 왕국은 차츰차츰 무너져 내렸다. 이날 무열태왕은 과거 대야성 함락 시 백제와 내통한 모척과 거미를 잡아 죽였다. 모척은 본시 백제로 도망친 신라인이었는데 거밀과 공모의 대야성에 있는 양곡 창고에 불을 질러 대야성이 함락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으며 품석 부부를 죽게끔 했다. 무열태왕은 적과 내통하면 어찌 되는지 본보기를 보인다면서 이들의 사지를 찢어 죽였다. 이를 지켜보던 모든 이들은 경악을 금치 못했다. 한편 간자 노릇을 하며 백제의 기밀을 신라의 유신에게 빼돌렸던 금화는
백제가 비참하게 패망하고 의자왕이 항복하여 말 못할 고초를 당하자 양심의 가책을 느껴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서력 660년 의자태왕 20년 시조인 온조 이래 바다를 제피하여 설원 산동반도와 진평군까지 거느렸고 동남쪽으로는 외를 속국으로 만들 정도로 번성했던 백제는 안타깝게도 31대 678년 만에 멸망하고 말았다. 고요한 밤의 정적을 깨고 개 짖는 소리가 사비성의 성벽을 타고 시끄럽게 울려 퍼졌다. 횃불에 비친 그림자가 성벽을 따라 너울거렸다. 군사들의 고함소리가 사방에서 들끓었다. 성벽을 넘어간다! 놓치지 마라! 한 군사가 가리키는 것을 보니 10여 명의 사내들이 이미 성벽을 타 넘어가고 있었다. 성벽 위 파수막에 있던 군사들이 이들을 향해 화살을 날렸다. 하지만 그때는 이미 사내들이 성벽을 타고 내려갔기에 화살이 미치지 못했다. 성벽 위의 군사들은 그들이 사라지는 모습을 그저 지켜봐야만 했다. 빠른 속도로 내달리던 사내들은 더 이상 추격하는 군사들이 없는 것을 확인하고 걸음을 멈추었다. 장군, 이제 어디로 가실 생각입니까? 한 사내가 앞장선 기골이 장대한 사내에게 물었다. 기골이 장대한 사내는 이미 생각해두고 있었던 듯 망설이지 않고 대답했다. 임전성은 백제 서부에 있는 봉수산, 오늘의 예산군 정상에 위치한 산성으로 규모가 클 뿐 아니라 사방을 한눈에 볼 수 있어 많은 군사를 조준시켜 적을 막아내기에 용이했다. 바깥쪽은 석축, 안쪽은 토축으로 쌓아 견고할 뿐 아니라 가파른 산봉우리를 둘러싸고 있어 성울의 접근이 쉽지 않았다. 능히 당의 대군을 맞아 싸울 만한 곳이었다. 내 오늘 폐하께서 당한 치욕을 반드시 대갚아주리라. 사내는 주먹을 불끈 쥐었다. 사내의 눈엔 핏발이 서 있었다. 의자태왕이 적장 앞에서 술을 따르던 일을 떠올리니 다시 분노가 치미는 듯 했다. 저희는 그저 장군의 뜻을 따를 뿐입니다. 기골이 장대한 사내의 주변에 모여선 자들의 눈엔 그에 대한 믿음이 가득했다. 그가 목숨을 원한다면 그마저도 서슴없이 바칠 기세였다. 백제는 그리 쉽게 무너지지 않는다. 반드시 저들을 몰아내고 다시 일어날 것이다. 나 흑지상지의 이름을 걸고 약속하노라. 이 사람이 바로 백제의 달솔로서 백제 부흥군의 선봉에 서게 되는 흑치상지였다. 흑치상지는 서부 출신으로 키가 7척이 넘고 담력과 기략이 뛰어난 인물이었다. 그는 일찍부터 의자태왕에게 발탁되어 풍달군 군장으로 있었는데 태왕이 옹진성으로 피신했다는 말을 듣고 제일 먼저 휘하 군사들을 이끌고 옹진성으로 달려갔다. 그는 끝까지 싸우자 했으나 태왕이 항복을 결정했기에 어쩔 수 없이 그 뜻을 따를 수밖에 없었다. 하지만 사비성에서 의자태왕이 봉변을 당하는 모습을 보고는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다. 그래서 그는 당 군사들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서 수하들을 이끌고 사비성을 빠져나왔던 것이다.
흑치상제는 임전성으로 향하는 도중에 당군과 맞서 싸울 군사를 모집했다. 본디 서부는 흑치상제의 근거지였으므로 그의 명성이 널리 퍼져 있었다. 이 무렵 풍문을 통해서 사비성에서의 당과 신라 군사들의 만행이 백제 전역에 전해졌다. 점령군들은 곳곳에서 약탈을 자행하고 여자라면 처녀와 유부녀를 가리지 않고 무조건 겁탈하는가 하면 조금이라도 반항하는 기미가 보이면 남녀노소를 가리지 않고 칼로 찔러 죽였다. 이 참담한 소식을 전해들은 백제 사람들은 나라가 망하면 백성도 없다는 사실을 뼈저리게 느낀다. 그들은 마수가 자신들에게 뻗치기를 앉아서 기다릴 수만은 없었다. 점령군의 횡포에 분노한 백제 사람들은 여기저기서 백제 부흥의 기치를 내걸고 나당연합군에 대적하기 시작했다. 그러다 보니 서로 힘을 합쳐야 했고 그러기 위해서는 믿고 따를 만한 구심점이 필요했다. 그들의 주목을 한 몸에 받은 사람이 바로 흑치상제였다. 흑치상제가 임전성의 자리를 잡자 이 소문을 듣고 전국 각지에서 뜻있는 사람들이 모여들었다. 백성들의 뜨거운 호응에 힘입어 열흘도 지나지 않아 그 수요가 3만을 넘어섰다. 처음에 임전성의 세력을 대수롭지 않게 여겼던 소정방도 이를 중심으로 하여 전국 각지에서 백제 부흥운동이 확산되자 불안감을 느끼기 시작한다. 임전성으로부터 시작된 부흥운동은 백제의 멸망을 받아들이지 못하던 많은 지방 세력들에게 지대한 영향을 끼쳤다. 남잠성과 정현성에서 군대가 일어났고 좌평 정무가 두시원악에서 군사를 일으켰다. 당과 신라군에 대항하는 움직임은 시간이 지날수록 전국으로 확대되어 갔다. 소정방은 더 이상 저항군의 움직임을 방치하면 나중에 큰 우한거리가 되리라는 것을 알았다. 그래서 저항군의 구심점인 임전성에 대한 공격을 명했다. 그는 임전성만 함락시키면 다른 지방의 저항군들 역시 의욕을 잃고 항복해오리라고 여겼다. 가을이 한층 무르익을 무렵 소정방이 이끄는 나당연합군이 임전성 아래 벌판으로 진입했다. 많은 군사들이 들어서자 벌판은 좁게만 느껴졌다. 성 위에서 이를 바라보던 흑치상제는 대군을 마주하고도 전혀 동요하지 않았다. 그는 이번 전투에서 반드시 승리할 수 있으리라 믿었다. 임전성의 군사들은 이미 적이 쳐들어올 것에 대비해서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었다. 성으로 통하는 가파른 산길에 크고 작은 목책들을 설치해서 적의 진입을 막았고 성 곳곳에 볼을 쌓아 몸을 숨긴 채 공격을 할 수 있도록 했다. 나당연합군이 아무리 대군을 몰아 쳐들어온다고 해도 넉넉히 당하지는 않을 터였다. 흑치상제에게 승리에 대한 확신을 불어넣은 요인은 정작 이런 눈에 보이는 방비만이 아니었다. 그것은 바로 군사들 눈에 서려있는 정오와 분노의 열기였다. 임전성으로 모여든 군사들 중 상당수는 나당연합군에 의해서 가족을 잃거나 가산을 빼앗기고 쫓겨온 사람들이었다. 나당연합군의 약탈과 유린을 몸소 겪었으므로 그들의 적개심은 하늘을 찌를 듯했다. 그런데 원수들이 제발로 눈앞에 나타났으니 어찌 반갑지 않겠는가. 복수심은 죽음도 두렵지 않게 만든다. 전쟁에서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상대만큼 무서운 적은 없는 법이었다. 그들의 분노가 한꺼번에 폭발한다면 100만 대군이 온다 해도 막아낼 수 있었다. 한편 단숨에 백제의 사비성을 함락시킨 당나라 대총관 소정방은 자만심에 가득 차 있었다. 도성을 함락시킨 마당에 그까지 변방의 성인 임전성을 함락시키는 일은 일도 아니라고 여겼다. 그러나 전쟁을 치는 데 있어 방심은 금물이었다. 상대를 제대로 알지 못하면서 얕잡아 본다면 치명적인 해를 입을 수밖에 없었다.
이를 알리 없는 소정방은 호기 있게 대군을 움직여 임전성으로 쳐들어갔다. 하지만 험준한 지형과 임전성 군사들의 악착 같은 반격에 가로막혀 성벽에는 접근도 못한 채 많은 희생자만 남기고 퇴각해야 했다. 그들의 공격으로 인해 흑치상기측이 입은 피해는 작은 목책 몇 개가 파손된 정도였다. 철저히 패배를 당한 소정방은 더 이상 임전성을 공격할 엄두를 내지 못하고 사비성으로 도망치듯 돌아갔다. 임전성 전투에서의 통쾌한 승리는 백제 백성들에게 희망과 자신감을 심어주기에 충분했다. 이를 계기로 당군에게 항복했던 200여 개의 성이 왕족 복신이 이끄는 백제 부흥군에게 돌아섰다. 이후로 백제 부흥군의 세력은 당군을 압도하며 맹위를 떨쳐 금방이라도 의자태왕을 구출하고 사비성을 되찾을 수 있으리란 희망이 흑치상기의 마음을 가득 채웠다. 기진맥진하여 쓰러졌던 백제가 다시 살아나고 있었다. 사비성의 외곽 방비를 위해 세웠던 목책들은 대부분 파괴됐다. 하지만 사비성에 주둔하고 있는 당군은 쉽사리 포기하지 않고 죽을 힘을 다해 성을 수비했다. 당장이라도 성을 함락시킬 수 있을 줄만 알았는데 자꾸 시간이 지체되니 백제 부흥군의 수장인 복신은 초조함을 숨길 수 없었다. 장군, 아무래도 장기전이 불가피할 것 같습니다. 체격이 우람하고 눈썹이 굵고 눈꼬리가 올라가서 마치 염라대왕처럼 생긴 승려가 입을 열었다. 외모만 봐서는 수도하는 승려가 아니라 전장을 누비는 장수와 같았다. 의병을 일으켜 복신에게 합류한 승려 도침이었다. 그는 머리가 뛰어나고 웅변술에 강했다. 이곳에서 시간을 끌고 있을 수는 없어. 얼마 지나지 않아 당과 신라의 구원군이 당도할 것이요. 결국 내외에서 협공을 당하게 될 테니 어찌 감당할 수 있겠소? 하지만 아무런 성과도 없이 물러날 수는 없습니다. 비록 애초에 속전속결로 성을 함락시키려던 계획은 틀어졌지만 저들의 구원군이 당도하기 전까지는 아직도 충분한 시간이 있습니다. 그러니 일단 사비성 주위에 목책을 세우고 압박한다면 저들은 머지않아 성문을 열고 항복해올 것입니다. 이는 사비성을 공략할 뿐만 아니라 외부에서 밀려오는 적 또한 막아낼 수 있으니 일거양득이라 할 수 있습니다. 절대 이번 기회를 놓쳐서는 안 됩니다. 도침의 말이 옳았다. 지금이 사비성을 함락시킬 수 있는 절호의 기회임은 분명했다. 소정방이 임전성 싸움에서 백제 부흥군에게 크게 패한 뒤 겁을 먹고 의자태왕을 비롯한 왕족 신하 93명과 백성 12,800명을 이끌고 당으로 급히 돌아간 이후 사비성은 당나라 낭장 유인원이 지키고 있었다. 이미 주력 부대가 빠져나갔으므로 사비성은 충분히 공략할 수 있는 대상이었다. 비록 의자태왕이 당나라로 끌려가 애초에 그를 구하려던 계획은 무산됐지만 이로 인해 당군에 대한 백제 백성들의 분노는 더욱 커졌고 이는 그들을 왕족인 복신의 주위로 모이게 만드는 힘이 되었다. 복신은 모태왕의 조카이자 의자태왕의 사촌으로 그 당시 백제 땅에 남아있는 왕족 중 의자태왕과 가장 가까운 혈족이었다. 그래서 그는 차츰 백제 부흥군의 구심점으로 부상했다. 도성인 사비성의 수복은 복신에게 있어 피할 수 없는 소명이었다. 만일 이대로 손을 들고 후퇴한다면 그건 단지 한 번의 실패로 끝날 문제가 아니라 이제야 겨우 자신감을 얻은 백제 부흥군의 사기를 꺾는 일이었다. 도침대사의 말씀이 옳소. 우리에게 물러날 곳이 없다는 사실을 내 잠시 잊고 있었구려. 제장들은 들으시오. 사비성을 포위하고 주요 지점에 목책을 세웁시다. 무슨 일이 있어도 사비성을 함락시키기 전까지는 결코 돌아가지 않을 것이오. 주변에 둘러선 제장들의 얼굴이 숙연했다. 삼과 장군의 명을 받들어 백제를 위해 신명을 바치겠습니다. 그제야 장수들 또한 도침을 따라 충성을 맹세했다. 사람들을 선동하는 도침의 능력이 10분 발휘되고 있었다.
도침은 계암사를 창건한 묘련의 수제자로 의자태왕이 항복하고 복신이 주류성에서 군사를 일으키자 많은 승려와 신도들을 이끌고 복신에게 투신한 인물이었다. 그러므로 백제 부흥군의 군사들 사이에서는 그의 영향력이 지대했다. 제장들이 각자 임무를 맡아 돌아가자 복신과 도침 단 둘이 남게 됐다. 장군께 긴히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도침이 목소리를 낮추었다. 늘 꺼리낌 없이 행동하는 도침이 이처럼 신경을 쓰는 것으로 보아서 심상한 일은 아닌 듯했다. 무슨 일이요? 복신도 덩달아 목소리가 작아졌다. 일단 사비성을 탈환한다 해도 당과 신라군이 다시 대규모로 쳐들어온다면 우리의 힘으로 막아내기는 어렵습니다. 지금 우리에게는 외부의 구원군이 필요합니다. 다행히 고구려가 우리 사신에게 자금과 물자 지원을 약속하며 조만간 신라를 공격하겠다고 하였습니다. 더구나 대망리지께서는 외국의 사신을 보내 함께 연합전선을 형성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고구려는 당나라가 전쟁을 선포하고 대대적인 공격을 하겠다고 나선 만큼 당장은 당과의 일전에 대한 준비만으로도 여유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남은 희망은 외뿐입니다. 외왕은 백제 왕실과 한 집안이니 우리를 외면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사신을 보내어 상황의 급박함을 알리고 군사를 청하면 분명 구원군을 보내올 것입니다. 그렇다면 누구를 사신으로 보내면 좋겠소? 좌평 귀지가 적임이라 생각합니다. 귀지는 사려가 깊고 언변이 뛰어나기로 평판이 자자한 데다가 여러 차례 외를 왕래해서 실권자인 중대영 왕자를 비롯한 중신들과도 친분이 있었다. 좋소. 그럼 귀지를 외로 보내시오. 이리하여 귀지는 막중한 임무를 띠고 외로 향하게 됐다. 귀지가 떠나기 전날 도침은 한참 동안 그와 단둘이 앉아 밀담을 나누었다. 그들은 예전부터 막역한 사이였지만 단순히 석별이나 건성을 비는 자리라고 보기엔 너무도 은밀한 분위기였다. 이제 제법 서늘해진 강바람을 맞으며 포구에 서서 귀지가 떠난 모습을 지켜보고 있던 도침의 얼굴엔 알듯 모를 듯한 웃음이 번지고 있었다. 복신은 사비성 남쪽에 여러 개의 목책을 쌓고 백마강 맞은편 왕흥사 부근 잠성에도 군사를 주둔시켰다. 이로써 백제 부흥군은 남과 북에서 사비성을 압박해갔다. 사비성이 위기에 빠졌다는 소식은 당의 수도인 장안에 전해졌다. 백제 전역을 점령하는 일은 시간 문제라 여기고 있던 당고종은 그제야 사태의 심각성을 깨달았다. 만일 이대로 사비성을 빼앗긴다면 지금까지 당군이 치른 희생은 헛된 일이 될 것이었다. 당고종은 일단 좌위낭장 왕문도를 웅진도독으로 임명하여 신라에 보냈다. 백제에서 퇴군한 소정방이 이끄는 주력부는 이미 고구려 원정에 투입됐으므로 당분간은 대규모 군사를 움직이기 어려웠다. 그래서 일단 왕문도로 하여금 신라의 군사를 징발하여 쓰도록 했다. 그런데 당군에게 불길한 일이 벌어졌다. 3년 산성에 도착하여 무열태왕을 아련한 왕문도가 알 수 없는 이유로 피를 토하며 그 자리에서 숨을 거두고 만 것이었다. 백제 부흥군과의 전쟁을 책임져야 할 장수가 급사를 했으니 당은 당장 조치를 취할 방법이 없었다. 이제 백제 부흥군과 대적할 힘을 가진 것은 신라군밖에 없었다. 이로써 사비성 전투의 주도권은 신라군으로 넘어가게 된다. 무열태왕은 이번이야말로 신라군이 당군의 들러리가 아님을 증명해 보이고자 했다. 그래서 태자 범미를 비롯한 많은 장병들을 이끌고 백제 구원군의 거점 중에 하나인 이례성을 쳤다. 이례성의 군사들은 신라의 대군을 맞아서 끝까지 잘 싸웠다.
그러나 백제 부흥군의 선전에도 불구하고 이래성은 결국 신라군의 수중으로 넘어갔다. 이래성이 함락되자 이제껏 부흥군 편에 서 있던 주위의 성들이 다시 신라로 돌아선다. 상황이 급변하자 복신의 군대는 졸지에 고립무원이 되어 안팎에서 공격받는 처지가 됐다. 아래서 에워싸며 치고 올라오는 신라군과 이에 홍하여 사비성으로부터 출격한 당나라 유인원의 군사들이 백제 부흥군을 에워싸고 공격을 퍼붓다. 사방이 포위된 상태에서는 방어를 위해 쌓아놓은 목책조차도 무용지물이었다. 복신은 사정이 다급하게 돌아가자 사비성 남쪽에 진영을 벌이고 북쪽에 잠성으로 군대를 후퇴시킨다. 하지만 이번 기회에 백제 부흥군의 뿌리를 뽑아 백제 땅에서 신라의 우위를 입증하고자 하는 무열태왕이 이들을 쉽게 놓아줄리 만무했다. 사비성 싸움에서 패한 백제 부흥군이 피해 있는 잠성에 대한 신라군의 대대적인 공격이 벌어졌다. 막바지에 몰린 복신의 군사들은 안간힘을 다해 싸웠지만 계속해서 불어나는 신라 군사들을 당해낼 수가 없었다. 복신은 결국 많은 군사들을 잃은 채 잠성을 버리고 다시 달아나야 했다. 잠성을 간신히 빠져나온 복신은 신라군이 쫓아오지 않는 것을 확인하고서야 한숨을 돌렸다. 눈앞에 칠갑산의 수려한 산세가 펼쳐졌다. 하지만 복신에게는 단지 앞을 가로막는 장애물일 뿐이었다. 험난한 산길을 따라가자니 마치 자신에게 닥칠 험난한 인생을 미리 겪는 듯해서 답답했다. 복신은 방향을 정하지 못하고 도침에게 물었다. 참패를 당한 이후로 판단력마저 상실한 듯했다. 산등성이 몇 개를 넘으면 봉수산이 나타날 겁니다. 봉수산이라면 임전성이 있는 봉수산을 말하미요? 네, 흑치상지 장군이 임정성에서 소정방이 이끄는 나당 연합군을 물리쳤다는 이야기는 귀가 닳도록 들었소. 그곳으로 가서 흑치상지 장군과 힘을 합친다면 재기할 수 있습니다. 더 이상 무엇을 망설이겠소? 당장 임전성으로 갑시다. 복신은 금방 얼굴에 화색이 돌았다. 복신은 앞장서서 험한 길을 헤쳐나왔다. 흑치상지와 힘을 합하고 주변의 크고 작은 세력들을 규합한다면 충분히 나당연합군과 대적할 수 있는 힘을 얻을 수 있으리라. 방금 전까지만 해도 쇳덩어리를 단든 무겁던 발이 어느새 새 깃털처럼 가볍게 느껴졌다. 거센 풍랑을 헤치고 간신히 외의 비조에 당도한 귀지 일행은 영빈관 소속 관리의 안내를 받아 판계궁으로 향했다. 평소의 사신행이라면 사면육각을 잡히고 화려한 기치를 날리며 느긋하게 행차할 테지만 나라가 풍전등화에 놓인 상황이니 한시라도 빨리 도착해야 했다. 바람처럼 말을 날려 판계궁에 도착한 귀지는 황급히 말에서 내렸다. 백제 사신이 도착했다는 소식을 들은 제명왕은 예관을 보내어 귀지를 정중하게 맞아들였다. 그래, 백제의 상황은 어찌 돌아가고 있는가? 제명왕은 사신의 얼굴을 보자마자 대뜸 백제가 처한 상황부터 물었다. 귀지는 사비성이 함락되고 의자태왕과 왕족, 대신들 그리고 백성들이 잡혀간 일들을 소상히 하려었다. 다행히 지금은 폐하의 사촌인 복신 장군과 달솔 흑치상지 장군 등이 군사를 일으켜 왜적들을 몰아내기 위해 힘껏 싸우고 있습니다. 특히 복신 장군께서는 얼마 전에 사비성을 포위 공격할 정도로 그 군사가 대단하옵니다. 제명왕은 의자태왕이 탕으로 끌려갔다는 말을 듣고 눈시울이 붉어졌다. 그녀가 외로 출가하기 전 사비성에 있었을 때 사촌인 무태왕은 항상 조키를 친누이처럼 잘 대해주었었다. 조키도 무태왕을 친오빠처럼 따랐다. 그런 무태왕의 아들인 의자태왕이 당군에게 패하여 산설고 물선 탕으로 끌려갔다니 믿어지지 않았다. 이제 고희를 바라보는 여왕의 얼굴은 그동안에 겪었던 풍상만큼이나 많은 주름으로 물결치고 있었다.
제명왕은 조카인 의자태왕과 왕자들이 무지막지한 당군들에 의해 당나라로 끌려가는 것을 상상하니 눈물이 앞을 가리고 목이 메어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었다. 한참을 그러고 있다가 여왕은 마침내 냉정을 되찾고 긴 탄식을 했다. 효성이 지극하시고 용기와 담력이 뛰어나신 조카님에게 이런 일이 닥치리라 그 누가 짐작을 했겠는가? 제명왕은 귀지를 바라보며 다시 물었다. 우리가 어떻게 해주기를 바라느냐? 복신장군께서는 한시라도 빨리 당과 신라의 도당들을 백제 땅에서 몰아내기 위해 폐하의 도움이 필요하다고 하셨사옵니다. 귀지는 제명왕에게 엎드려 빨리 구원병을 보내줄 것을 간청했다. 제명왕은 결연한 눈빛으로 태자 중대형을 바라보았다. 백제와 외는 본디 한 뿌리이거늘 내 어찌 본국의 어려움을 모른 채 할 수 있겠는가? 이 당시 외의 실세는 중대형이었다. 비록 어머니 제명왕이 굳은 의지가 있다 한들 중대형이 반대하면 군사 한 명, 병선 한 척조차도 움직일 수 없었다. 대자의 생각은 어떠한가? 폐하께서 결정하시면 소신은 그저 따를 뿐이옵니다. 중대형은 의외로 선선하게 백제로 구원병을 보내는 것에 동의했다. 막강한 나당연합군을 상대하려면 외 전력을 총동원해야 했으므로 결코 즉석에서 결정할 만한 일은 아니었다. 중대형이 이처럼 쉽게 결정을 내린 것은 나름대로 생각이 있었기 때문이었다. 만약 나당연합군이 백제를 멸하고 나면은 여세를 몰아 외를 침공할 수도 있었다. 그러면 외가 단독으로 나당연합군을 막아내기는 어려웠다. 백제의 관민이 일심동체가 돼서 나당연합군을 물리치자고 봉기한 이때 외가 군대를 파견해서 도와준다면 그들을 몰아내는 것도 그리 어렵지는 않았다. 더군다나 백제를 돕기 위해 고구려에서도 나선다고 하지 않는가.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왕실의 뿌리가 백제인 만큼 모국이 무너지면 외국에서 왕실의 입지가 약해질 것이 명약관화하기 때문이었다. 이번에 백제를 구원할 군사를 동원한다고 발표하면 열도 곳곳에 자리잡은 백제계 호족들이 모두 군사를 내놓을 것이니 설령 원정에 실패하더라도 이들 호족들을 통제할 힘을 왕실에서 차지하게 될 것이었다. 중대영의 입장에서는 손해될 것이 없었다. 이런 여러 요인들을 고려해서 중대영은 이미 백제 구원군을 파병하겠다는 결정을 내리고 있었다. 외 조정에서는 백제 구원군을 보내는 문제에 대해서 많은 의견들이 있었다. 하지만 왕과 태자가 이미 결정했으므로 신하들이 이를 뒤엎을 수는 없었다. 외의 구원군 파병이 결정되자 귀진은 한숨을 돌렸다. 한 가지 청이 더 있사옵니다. 귀진은 주위를 살피다가 무리 중에 섞여 있는 풍왕자와 눈이 마주쳤다. 제명왕이 무엇이냐고 물었다. 이곳에 머물고 있는 풍왕자가 귀국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시옵소서. 풍을 귀국시켜달라? 제명왕은 다시 한번 되물었다. 풍왕자는 의자태왕의 아들로 일찍이 외와의 친선을 도모하는 의미로 이곳 비조에 보내졌었다. 제명왕은 그를 아껴서 마치 친손자처럼 여기고 있었다. 폐하와 왕자들이 모두 당으로 잡혀간 현 시점에서 왕통에 가장 가까운 분은 풍왕자이시옵니다. 우리는 풍왕자를 왕위에 옹립하고 그를 구심점으로 일치 단결하여 나당연합군과 싸우고자 하옵니다. 복신의 명예는 풍왕자의 귀국에 관한 것은 없었다. 그렇다고 귀지가 독단으로 왕위 옹립을 결정할 수 있는 배포 큰 위인도 아니었다. 그렇다면 배후에 누군가가 분명히 있었다. 그대의 말을 듣고 보니 풍왕자를 보낼 수밖에 없겠구나. 제명왕의 입장에서는 아끼는 왕자 풍을 위험한 전쟁에 보내고 싶지 않았지만은 자기 나라가 위기에 처한 마당에 일국의 왕자가 수수방관만 하고 있을 수는 없었다. 게다가 풍왕자가 왕위에 오르면 백제와의 관계가 더욱 긴밀해질 수 있으리란 기대도 있었다.
복신과 함께 사비성 공격에 여념이 없었던 귀지가 왜 사신으로 가란 복신의 명을 받고 물러난 그날 밤, 도침은 은밀히 귀지를 찾는다. 아무래도 복신 장군만을 믿고 대사를 도모하기는 어렵소. 그럼 야심만 클 뿐 나라를 다시 일으킬 만한 제목은 못 되는 것 같소. 복신에 대한 도침의 거침없는 비난에 귀지는 당황했다. 허나 복신 장군은 백성들에게 신망을 얻고 있사옵니다. 그것은 단지 태왕의 사촌이라는 허울 때문이요. 만일 폐하의 적통을 이은 왕자를 내세운다면 민심도 순식간에 돌아설 것이요. 그렇지만 지금 백제 땅에 남아있는 태왕의 적자는 없지를 않사옵니까? 귀지는 답답하다는 듯 도침을 바라보았다. 그는 늘 도침을 믿고 그의 말이라면 귀담아 들었다. 하지만 지금 그가 하는 말은 선선히 받아들일 수 없었다. 그래서 그대를 찾아온 것이요. 이번에 외에 가면 외왕께 풍왕자의 귀국을 허락해 주십사고 청하시오. 귀지는 그제야 도침의 속셈을 알 수 있었다. 만일 외에 있는 풍왕자가 귀국한다면 왕위는 명분상 당연히 그에게 돌아갈 것이 분명했다. 선왕의 아들이 있는데 사촌이 왕위를 이을 수는 없었다. 도침은 풍왕자를 내세워 복신의 세력을 꺾으려 하고 있었던 것이다. 이 일은 복신이 눈치채지 못하도록 은밀히 진행해야 하오. 귀지는 도침이 뿜어내는 한기에 압도당해 고개를 끄덕였다. 불안감이 더욱 커졌지만 도침이 이미 결심을 했으니 자신은 따라야만 했다. 그것이 도침에게서 벗어날 수 없는 귀지의 저지였다. 서력 661년 9월, 낙엽이 지는 어느 가을날, 귀지는 마침내 왕자 풍과 함께 귀국길에 올랐다. 파도가 거칠게 일렁이는 바다를 바라보니 앞으로 펼쳐질 순탄치 않은 미래처럼 여겨져 걱정과 흥분이 일었다. 과연 복신은 어떤 반응을 보일지, 나당연합군과의 싸움은 어찌 전개될지 확실한 것은 아무것도 없었다. 단지 분명한 것은 도침은 절대 물러서지 않으리라는 것이었다. 귀지는 그 자리에서 뱃머리를 돌려 미지의 땅으로 달아나고 싶었다. 전쟁이나 암투가 없는 세상으로 떠나고 싶었다. 하지만 그는 자신이 그러지 못하리라는 것을 너무도 잘 알고 있었다. 물고기가 물을 떠나서 살 수 없듯이 그 또한 그의 조국 백제를 떠나서는 결코 살 수 없었다. 돛에 바람을 가득하는 배가 일렁이는 물결을 가르며 힘겹게 나아갔다. 출연 황원, 이정구, 황윤걸, 송두석, 김태웅, 문관일, 박태호, 변종필, 안장혁, 이윤주, 박영화, 원호섭, 김명수, 현경수, 김민성. 해설 김종성. 음악 이춘화. 효과 엄기혁. 기술 서교식. 총진행 유만준. 임동주 원작, 김기덕 연출, 제93부 낙화암 편이었습니다.